1591년 2월 13일 새벽, 전라도 여수 앞바다에는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바닷가를 휘감고 있었고 동쪽 하늘이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47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오랜 고뇌를 말해주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여수 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라좌수사라는 직책은 바다를 책임지는 자리였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첫 번째 해군 직책이었습니다. 육군 출신이 해군을 맡게 된 것이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중년의 늦깎이 무인이 앞으로 7년 동안 23번의 전투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이순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늦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이고 불가능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이며 한 사람의 신념이 어떻게 나라를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545년 3월 8일 서울 건천동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정은 조그만 관직을 지낸 양반이었고 어머니 초계변 씨는 평범한 양반가의 여인이었으며 이 아이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순신. 특별할 것 없는 탄생이었죠. 어린 순신은 책을 좋아했는데 형들처럼 활쏘기나 말타기보다는 글을 읽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아버지는 걱정했습니다. 무반 집안인데 셋째 아들이 너무 유약한 것은 아닌지 염려했던 것이죠. 하지만 순신에게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집념이 있었고 남들이 포기할 때도 계속 나아가는 고집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옳지 않은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강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평생 그를 괴롭힐 약점이 될 줄도 몰랐던 것이죠. 세월이 흘렀고 20대가 되었지만 순신은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무과를 준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28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과거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해 무과 시험에서 말을 타고 달리던 중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신은 달랐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로 부러진 다리를 묶었고 다시 말에 올라탔으며 시험을 끝까지 완주했던 것입니다. 불합격이었지만 그 이야기는 소문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시험을 포기하지 않은 남자라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미친 사람인지 아니면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2세가 되었을 때 순신은 여전히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여전히 관직은 없었으며 가난했습니다. 아내 방 씨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으로서 무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1576년 32세의 나이에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대부분의 무과 급제자들은 2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시작이었던 것이죠. 첫 관직은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이었는데 변방의 작은 진영이었고 32세 신출내기 무관에게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순신은 여진족과 싸웠고 작은 전투들을 경험했으며 싸움이란 무엇인지, 전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군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3년 후 훈련원 봉사로 발령받아 서울로 돌아왔지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순신은 상관과 자주 충돌했는데 옳지 않은 명령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을 보면 참지 못했고 불의를 보면 고발했으며 권력자라도 잘못하면 따졌던 것이죠.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융통성이 없다고, 저러다 출세는 틀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순신은 승진하지 못했고
4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급 무관이었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583년 38세의 나이에 발포 수군만호로 부임했는데 이것이 전라도 해안의 작은 수군 진영이었고 처음으로 배를 다루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순신은 육군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싸웠고 육지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바다는 낯선 곳이었지만 순신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조류를 읽었고 해풍을 이해했으며 수군의 전술을 연구했고 밤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바닷길을 외웠습니다. 어느 바다가 얕은지, 어느 해협이 좁은지, 어느 섬에 숨을 수 있는지를 머릿속에 새겼던 것이죠.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공부하는지, 평화로운 시대인데 전쟁 준비를 왜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586년 41세의 나이에 조삼만호로 승진했지만 여전히 작은 수군 진영이었고 순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사훈련을 강화했고 무기를 점검했으며 배를 수리하는 일에 매진했는데 부하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전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는지 불평했지만 순신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더 강하게 훈련시켰을 뿐이었습니다. 1589년 44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순신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진족이 함경도를 침입했고 조정은 군사를 보냈으며 순신도 참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적진에 돌격했고 적장을 베었으며 승리를 거두었고 공을 세웠지만 상사인 이일이 그 공을 가로챘습니다. 순신의 전과를 자신의 것으로 보고한 것이죠. 순신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군대는 그런 곳이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공을 빼앗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순신은 이를 악물었고 언젠가 반드시 갚겠다고 마음먹었으며 그 순간은 곧 찾아오게 됩니다. 1591년 조정에서는 전쟁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수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했고 대군을 양성하고 있었으며 조선을 침공할 것이라는 첩보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조정은 긴장했습니다. 해안 방어를 강화해야 했고 특히 전라도는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전라좌수사라는 바다를 지키는 자리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성룡이 추천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하며 청렴하다고 천거했던 것이죠. 하지만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순신은 너무 강직하다고, 윗사람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융통성이 없다고 반대했고 게다가 해군 경험이 적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성룡은 밀어붙였습니다.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능력이지 인맥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선조는 고민 끝에 결국 임명했습니다. 1591년 2월 13일 이순신은 전라좌수사에 부임했습니다. 47세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해군을 총지휘하게 된 것이죠. 순신은 여수에 도착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라좌수영의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이었는데 배는 낡았고 무기는 부족했으며 군사들은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고 장교들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전 수사들이 뇌물을 받고 군량을 빼돌렸으며 군사들은 개인 농사나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전쟁을 한다고? 순신은 한숨을 쉬었지만 절망하지 않았고 일단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장교들을 교체했고 군율을 강화했으며 훈련을 시작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활쏘기, 검술, 노젓기, 포쏘기를 반복했습니다. 군사들은 힘들어했지만 순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배를 수리했고 낡은 판옥선들을 점검했으며 구멍난 곳을 메웠고 돛을 교체했습니다. 무기를 만들었는데 화살, 칼, 창,
그리고 화포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일본군은 조총이 강하다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육지에서 조총을 당하려면 바다에서 화포로 이겨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순신은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거북선이라는 철갑을 두른 돌격선이었는데 전임 수사 때 설계되었지만 완성되지 못한 배였습니다. 순신은 이것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수군의 전술을 연구했기 때문이었는데 일본 배는 빨랐고 배에 뛰어올라 백병전을 벌이는 것이 그들의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북선은 달랐습니다. 지붕이 덮여 있어 뛰어오를 수 없었고 철갑이 있어 총알을 막을 수 있었으며 머리에 대포가 달려 있어 적진에 돌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순신은 밤낮으로 거북선 건조를 독려했고 1592년 3월에 거북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시험 항해를 했고 성공이었습니다. 무겁지만 튼튼했고 느리지만 강력했으며 적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신은 만족했습니다.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군 15만 명이 부산에 상륙했고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순신에게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부산진이 함락되었고 동래성이 무너졌으며 경상도가 초토화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육군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일이 이끄는 군대는 상주에서 참패했고 신립이 이끄는 군대는 충주 탄금대에서 전멸했으며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도망갔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순신이 있었으니까요. 5월 4일 순신에게 첫 번째 출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상도 앞바다로 가서 일본 수군을 격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순신은 준비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준비한 것들인 훈련된 군사, 수리된 배, 새로 만든 무기, 그리고 거북선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시험할 때가 왔던 것입니다. 5월 7일 새벽 순신은 여수를 떠났습니다. 전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으로 이루어진 총 85척의 함대였고 군사는 약 7,000명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 수군은 수백 척이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이었고 1년 3개월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고 바람이 돛을 채웠으며 군사들은 긴장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신은 갑판에 서서 수평선을 응시했습니다. 47세,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해전을 치르게 되었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반드시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했으니까요. 그리고 조선의 바다는 조선이 지킨다는 신념이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92년 5월 7일 옥포 앞바다에서 순신의 함대는 적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전선 30여 척이 정박해 있었고 경계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조선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연전연승이었으니까요. 부산, 동래, 상주, 충주, 한양이 모두 무너졌고 바다에서도 당연히 이길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조선 수군은 육군과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신은 명령했습니다. 하깃진을 펼쳐라.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학이 날개를 펼치듯 양쪽으로 전선들이 펼쳐졌으며 중앙은 비우고 양날개로 적을 포위하는 진영이 완성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당황했습니다. 황급히 배를 출발시켰지만 이미 늦었고 순신의 함대가 일제히 화포를 발사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고 연기가 바다를 뒤덮었으며 포탄이 일본 배를 강타하면서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와 비명 불길이 뒤섞였습니다. 일본군은 저항했습니다. 조총을 쏘았고 화살을 날렸으며 배를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고 하객진은 완벽했으며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전투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전선 26척이 격파되었고 수백 명의 일본군이 바다에 빠졌으며 살아남은 배들은 도망쳤지만 조선 수군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단 한 척도 잃지 않은 완벽한 승리였던 것이죠. 순신은 보고서를 썼습니다. 옥포에서 외선 26척을 격파하였습니다. 담담한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후 조선군의 첫 승리였으니까요. 육지에서는 계속 지고 있었지만 바다에서는 이겼고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은 기뻐했고 백성들은 환호했으며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신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5월 29일 사천 앞바다에서 순신은 두 번째 출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북선이었습니다.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순간이었고 일본군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배였고 지붕이 덮여 있고 철로 씌워진 배는 느리고 둔해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거북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적진을 향해 나아갔고 용머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으며 사방에서 화포가 발사되면서 일본군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뛰어오르려 했지만 철갑 때문에 불가능했고 조총을 쏘았지만 철갑이 막았으며 불화살을 날렸지만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북선은 일본 함대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적선을 들이받았고 사방으로 포를 쏘았으며 혼란을 만들어냈고 그 사이 조선의 판옥선들이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하객진으로 다시 한번 완벽한 포위를 했고 일본 전선 13척이 불탔습니다. 거북선의 첫 출전은 대성공이었고 순신은 만족했지만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6월 2일 당포 앞바다에서 일본 전선 21척을 격파했고 6월 5일 당항포에서는 26척을, 6월 7일 율포에서는 7척을 격파했습니다. 한 달 만에 5번의 전투를 치렀고 5번 모두 승리했으며 순신의 이름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불패의 제독, 바다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생겼고 백성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육지는 무너져도 바다는 지켜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 수군의 주력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 드디어 일본 수군 주력이 나타났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함대는 전선 73척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조선 수군을 쓸어버리려는 대규모 공세였습니다. 순신의 함대는 56척으로 수적으로 분리했지만 순신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적을 유인했습니다. 판옥선 몇 척을 앞세워 도망치는 척했고 일본 함대가 추격하도록 만들었으며 넓은 바다로 끌어냈던 것입니다. 와키자카는 속았습니다. 조선 수군이 겁먹고 도망친다고 생각했고 신나게 쫓아왔으며 좁은 해협을 빠져나와 넓은 바다로 나왔던 것이죠. 그 순간 순신의 함대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도망치던 배들이 멈춰섰고 좌우에서 숨어있던 배들이 나타났으며 하객진이 펼쳐지면서 완벽한 포위망이 완성되었습니다. 와키자카는 깨달았습니다.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조선 수군의 화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포성이 울렸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으며 불길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면서 일본 배들이 하나둘씩 침몰했습니다. 와키자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거리를 두고 화포로 공격했고
일본군이 가장 자신 있는 백병전은 할 수 없었으며 포위망은 점점 좁혀왔던 것입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피와 기름으로 뒤덮였고 부서진 배의 잔해들이 떠다녔으며 살아남은 일본 배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결과는 일본 전선 59척 격파였고 와키자카의 함대는 사실상 전멸했으며 조선 수군의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였고 세계 해전사에 기록될 완벽한 승리였으며 조정은 열광했습니다. 선조는 기뻐하며 순신을 정원대부로 승진시켰고 백성들은 환호했으며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순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마음이 편치 않다. 왜 편치 않았을까요? 바다에서는 이기고 있었지만 육지에서는 여전히 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군은 평양을 점령했고 함경도까지 올라갔으며 왕은 여전히 의주에서 피난 중이었던 것입니다. 바다에서 아무리 이겨도 육지를 빼앗기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었고 순신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바다에서 승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순신은 새로운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보급로 차단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바다를 통해 보급을 받고 있었고 만약 그 보급로를 끊는다면 일본군은 굶주릴 것이며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순신은 행동했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봉쇄했고 보급선을 공격했으며 일본군의 해상 수송로를 차단했던 것입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일본군은 보급이 끊겼고 식량이 부족해졌으며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던 것이죠. 평양에 있던 일본군은 후퇴하기 시작했고 함경도의 일본군도 철수했으며 바다에서의 승리가 육지의 전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전세가 역전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신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상우수사 원균이라는 같은 수군을 지휘하는 장수가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균은 질투했습니다. 순신만 칭찬받고 순신만 승진하고 순신만 주목받았으니까요. 자신도 싸웠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지 분했고 조정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순신의 승리는 과장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순신은 겁쟁이라 제가 독려해야 싸웠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일부는 믿었는데 왜냐하면 순신이 너무 완벽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의심하고 뭔가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법이니까요. 순신은 해명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해명하지 않으니 소문은 더 퍼졌고 변명하지 않으니 의심은 더 깊어졌으며 침묵하니 적들은 더 대담해졌던 것입니다. 원균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도 순신을 시기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유명해졌고 너무 강력해졌으며 혹시 역모를 꾀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왕이 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의심이었지만 조선의 역사는 그런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능력 있는 장수는 위험하고 그래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조선 조정의 논리였던 것이죠. 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적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도 있고 자기 주변에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싸움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1593년 일본군과 조선 사이에 강화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순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협상할 리 없다고 생각했고 시간을 벌기 위한 술책일 뿐이라고 판단했으며 계속 경계했습니다. 훈련을 멈추지 않았고 배를 수리했으며 무기를 보충했지만 부하들은 불평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는데 왜 이렇게 혹독한지
불만을 표시했지만 순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순신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1597년 강화 협상은 결렬되었고 일본은 다시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정유재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신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바다가 아니라 조정에서, 적이 아니라 아군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상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로 나온다는 첩보였고 이순신은 그를 공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순신은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함정입니다. 가토는 육군 장수입니다. 바다로 나올 리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유인하는 술책입니다. 조정은 화가 났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신하가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느냐고 따졌고 순신은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은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만약 출전한다면 우리 수군은 전멸할 것입니다. 선조는 경로했습니다. 겁쟁이라고 명령을 어긴다고 비난했고 마침내 내린 명령은 이순신을 체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597년 3월 순신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투옥되었고 신문을 받았으며 고문을 당했고 몸이 부서지도록 맞았지만 순신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대신들은 사형을 주장했지만 유성룡이 막았습니다. 지금 순신을 죽이면 나라가 망합니다. 결국 순신은 백의종군으로 풀려났습니다. 모든 관직을 박탈당했고 평민으로 강등되었으며 전장에 병사로 보내지는 최악의 굴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52세의 나이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순신의 자리는 원균이 차지했습니다. 순신을 모함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고 원균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순신을 제쳤다고 이제 자신이 영웅이 될 차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균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패배가 순신을 다시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597년 7월 15일 칠천량 앞바다에는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 전선 150여 척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거의 전부였고 원균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이겼다면 자신은 더 크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부하 장수들은 걱정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출전입니다. 적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균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겁쟁이였다. 나는 다르다. 당장 출전한다. 교만이었고 그 교만은 곧 재앙이 될 것이었습니다. 7월 16일 새벽 안개가 자욱했고 바다는 고요했으며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원균의 함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준비 없이 전진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개 속에서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전선 500여 척이었고 도도 다카토라가 이끄는 일본 수군 주력이었으며 원균은 당황했습니다. 후퇴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사방에서 몰려왔고 조선 수군은 포위되었으며 혼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원균은 제대로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객진도 포위 작전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도망치기에 바빴던 것이죠. 일본군은 조총을 쏘았고 배에 뛰어 올랐으며 백병전을 벌였는데 조선 수군은 무너졌습니다. 훈련이 부족했고 지휘 체계가 없었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들이 불타기 시작했고 병사들이 바다에 뛰어들었으며 비명이 울려 퍼지면서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시체로 뒤덮였고 불타는 배의 잔해가 떠다녔으며 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원균은 몇 척의 배만 이끌고 육지로 도망쳤지만
일본군이 추격했고 해안에서 전사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조선 수군 전선 150여 척 중 120척 이상이 상실되었고 전사자는 수천 명에 달했으며 조선 수군은 사실상 전멸한 것입니다. 칠천량 해전은 조선 역사상 최악의 해전 패배였고 이순신이 5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하루 만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소식이 조정에 도달했을 때 선조는 경악했고 대신들은 절망했으며 바다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일본군은 서해로 진출할 수 있었고 수도 한양을 바다에서 공격할 수 있었으며 명나라로 가는 길도 열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수군을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배도 없고 군사도 없습니다. 육군에 합류시키는 것이 낫겠습니다.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럴듯해 보였지만 한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유성룡이었습니다. 아직 이순신이 있습니다. 대신들이 비웃었습니다. 이순신이 무슨 소용입니까? 배가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유성룡은 주장했습니다. 배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같은 사람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선조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투옥했던 사람, 자신이 백의종군 시켰던 사람에게 다시 부탁해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1597년 8월 3일 교서가 내려왔습니다.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에 재임명한다. 순신은 백의종군 중이었고 권율 장군 밑에서 말단 병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교서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는데 칠천량의 소식을 들었고 수군이 전멸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것은 승진이 아니라 처형과 같았던 것입니다. 배도 없이 군사도 없이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고 순신은 일어났습니다. 8월 말 순신은 남은 수군을 찾아 전라도 해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 몇십 척은 남았겠지. 적어도 2030척은 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령포에서 배들을 발견했고 세어보았을 때 12척이었습니다. 겨우 12척의 판옥선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순신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만든 함대는 85척이었고 한산도에서 이끈 함대는 56척이었는데 지금은 12척이었으며 게다가 이 배들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낡았고 파손되었으며 수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군사는 겨우 120명이었고 배 한 척당 10명꼴이었는데 정상적으로 운용하려면 배 한 척에 100명은 필요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칠천량을 경험한 생존자들이었고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았으며 배가 불타는 것을 목격했고 절망을 맛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 병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망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 12척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육군에 합류하는 것이. 순신은 그 병사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전선 12척이 남아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운다면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12척이 있으면 된다. 병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12척으로? 일본 수군은 수백 척인데?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순신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순신은 혼자 지도를 펼쳤습니다. 일본 수군이 올라오는 길을 예상했는데 부산에서 출발해 남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올라올 것이고 그들의 목표는 한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막아야 할까? 순신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명량, 우리말로는 울돌목이라는 좁은 해협이었고 폭이 가장 좁은 곳은 294m로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류였습니다.
명량의 조류는 무서웠는데 하루에 4번 바뀌었고 시속 11노트로 흘렀으며 소용돌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춘씨는 계산했습니다. 만약 조류를 이용한다면, 만약 좁은 해협에서 싸운다면, 만약 적이 많은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만든다면 12척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12척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춘씨는 결정했습니다. 명량에서 싸우겠다고 말입니다. 9월이 되었고 일본 수군이 움직였습니다. 도도 다카토라, 와키자카 야스하루, 구루시마 미치후사라는 3명의 장수가 이끄는 연합함대는 전선 133척과 300여 척의 보급선으로 이루어진 총 400척이 넘는 대함대였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남은 조선 수군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서해로 진출하며 한양을 바다에서 압박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칠천량에서 이미 조선 수군을 격파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히 끝장내려는 것이었고 일본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133척 대 12척이라는 싸움도 안 되는 숫자였으니까요. 9월 15일 일본 함대가 명량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조선 배들이 보였는데 겨우 12척이었습니다. 일본 장수들은 웃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칠천량에서 배운 것이 없는 모양이군. 1시간이면 끝나겠다. 하지만 구루시마 미치우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 배들을 지휘하는 자가 이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한산도에서 와키자카를 격파한 장수입니다. 함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장수들이 비웃었습니다. 12척으로 무슨 함정을 만듭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돌격하십시오. 9월 16일 새벽 조류가 바뀌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씨는 배 위에 서 있었는데 앞에는 133척의 일본 함대가 있었고 뒤에는 12척의 조선 함대만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숫자였고 병사들은 떨고 있었으며 어떤 이는 바다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순씨는 그들을 돌아보았고 외쳤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했다. 또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물러서면 나라가 없다. 여기서 막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두려운가? 나도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우리 뒤에는 백성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나라가 있다. 싸워라. 죽을 각오로 싸워라. 그러면 산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고 병사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결의가 생겼던 것입니다. 일본 함대가 움직였습니다. 133척이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왔고 하늘을 가릴 듯한 돛과 검은 깃발, 조총으로 무장한 수천 명의 병사가 몰려왔습니다. 구루시마의 배가 선두에 서서 명량 해협으로 들어왔는데 좁았지만 12척을 쓸어버리기에는 충분해 보였고 그 뒤로 다른 배들이 따라오면서 133척이 모두 좁은 해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썰물이 시작되었고 시속 11노트의 물살이 거세게 흘러나가면서 일본 배들을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오히려 뒤로 밀리면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으며 혼란이 퍼져나갔습니다. 순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발포. 12척의 배에서 일제히 화포가 불을 뿜었고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으며 포탄이 일본 함대를 강타했습니다. 좁은 해협에 갇힌 일본 배들은 피할 수 없었고 구루시마의 배가 직격을 받아 돛이 찢어졌으며 갑판이 부서지고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구루시마는 분노했습니다. 겁쟁이들. 멀리서 화포만 쏘는 비겁한 놈들. 백병전으로 붙어라. 배를 몰아 전진하려 했지만 조류가 방해했고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춘신의 배는 달랐습니다. 조류를 타고 있었고 빠르게 움직였으며 정확하게 포격하면서 일본 배를 하나씩 격파했습니다. 구루시마는 절규했습니다. 후퇴하라. 하지만 후퇴도 불가능했습니다. 뒤에서 다른 배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었고 좁은 해협에 갇혀 있었으며 조류는 계속 그들을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고 순신은 지형을 무기로 만들었으며 조류를 아군으로 삼았고 적의 숫자를 약점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전투는 계속되었고 조선 수군의 화포가 쉬지 않고 불을 뿜었으며 일본 배들이 하나둘씩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구루시마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조선 배로 뛰어오르기로 했고 배를 최대한 가까이 대었으며 도약해서 순신의 배갑판에 착지했습니다. 칼을 빼들었고 조선 병사들이 달려들었지만 구루시마는 용맹했습니다. 3명을 베었고 5명을 밀어냈으며 전진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화살이 날아와서 구루시마의 어깨에 박혔고 비틀거렸으며 또 다른 화살이 다리에 박혀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 병사가 창을 찔렀고 구루시마 미치후사라는 일본 수군의 맹장이 전사했습니다. 일본군은 동요했습니다. 지휘관이 죽었고 공포가 퍼졌으며 배들이 후퇴하기 시작했는데 서로 부딪히며 혼란스럽게 도망쳤습니다. 순신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12척으로는 무리였고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었는데 일본 수군을 막았으니까요. 전투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본 전선 31척 격파였고 그중 대형 전선이 13척이었으며 조선 수군 피해는 경미에서 12척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명량의 전은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기적이었습니다. 12척 대 133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였지만 승리했던 것입니다. 순신은 갑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는데 긴장이 풀렸기 때문이었고 병사들이 환호했으며 울었습니다. 살았으니까요, 이겼으니까요. 하지만 순신은 웃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은 다시 올 것이고 다시 싸워야 하며 그때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량의 승리 이후 순신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수군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12척으로는 일본군을 계속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순신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배를 만들었고 군사를 모집했으며 훈련을 시켰는데 5년 전 여수에 부임했을 때처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도왔습니다. 명량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순신을 믿었고 자발적으로 나무를 베어왔으며 쌀을 내놓았고 아들을 수군에 보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6개월 만에 순신은 함대를 재건했습니다. 60여 척의 전선을 확보했고 수천 명의 군사를 훈련시켰으며 다시 바다를 지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598년 일본에서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것이었고 일본군에게는 철수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7년간의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신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이 조용히 철수할 리 없다고 생각했고 마지막까지 경계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일본군은 철수하면서도 조선을 최대한 파괴하려 했고 백성들을 납치했으며 약탈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순신은 결심했습니다. 적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조선의 땅에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새벽 노량 앞바다에서 순신의 함대는 일본 함대를 발견했습니다.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500여 척의 대함대였고 철수하는 일본군의 마지막 주력이었으며 이들을 막지 못하면 수만 명의 일본군이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순신은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이 연합해서 약 150척의 함대를 이루었고 수적으로는 불리했지만 순신에게는 7년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투가 시작되었고 화포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혔으며 포성이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순신은 선두에서 지휘했습니다. 5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고 부하들을 이끌었으며 적진을 향해 돌진했던 것입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일본군도 필사적이었는데 살아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배와 배가 부딪혔고 칼과 칼이 맞섰으며 피와 불이 뒤섞였습니다. 순신의 배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사방에서 일본군이 몰려들었으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순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진하라. 적을 한 척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때였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순신의 몸이 흔들렸으며 왼쪽 겨드랑이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군의 조총탄이 명중한 것이었습니다. 순신은 비틀거렸고 무릎을 꿇었으며 갑판에 쓰러졌습니다. 조카 이완과 부하 송일입이 달려왔습니다. 장군님. 순신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전투가 한창이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북과 깃발을 거두지 마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숨이 가빠졌으며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지금 전세가 매우 급하니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순신은 눈을 감았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새벽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습니다. 53세였고 수군을 맡은 지 7년 6개월 만이었으며 마지막 전투 중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완과 송일입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장군의 유언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순신의 시신을 갑옷으로 덮었고 지휘 깃발은 계속 펄럭이게 했으며 북소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휘관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여전히 맹렬하게 싸웠고 일본군을 압박했으며 밤새도록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해가 떠올랐고 전투는 끝났으며 승리였습니다. 일본 전선 200여 척이 격파되었고 시마즈의 함대는 괴멸되었으며 살아남은 일본군은 겨우 도망쳤습니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이었고 조선 수군의 마지막 승리였으며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병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장군이 전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갑옷을 벗기자 차갑게 식은 몸이 드러났고 왼쪽 겨드랑이에는 총탄 자국이 있었으며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울었습니다. 통곡했고 무릎을 꿇었으며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장군님, 승리의 기쁨은 사라졌고 슬픔만이 남았으며 가장 위대한 지휘관을 잃은 것입니다. 소식이 조정에 전해졌을 때 선조는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2번이나 투옥했던 사람, 백의종군시켰던 사람, 의심했던 사람이 결국 나라를 구하고 전사한 것이었습니다. 선조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성들은 애도했습니다. 전국에서 곡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슬퍼했으며 영웅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컸습니다. 이순신의 시신은 고향으로 옮겨졌고 장례가 치러졌으며 묻혔지만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7년 6개월간 23번의 전투를 치렀고 23번 모두 승리했으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23전 23승이라는 기록은 세계해전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었고 한 번의 패배도 용납하지 않았던 완벽한 전적이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거북선을 만들었고 군사를 훈련시켰으며 바닷길을 외웠고 조리를 연구했던 것입니다.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하객진으로 적을 포위했고 지형을 이용했으며 화포로 거리를 유지했고 적의 약점을 공략했던 것입니다.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막았고 백의종군의 굴욕을 이겨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고 죽어서도 승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념이었습니다. 조선의 바다는 조선이 지킨다. 그 믿음 하나로 7년을 버텼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으며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7년간의 전쟁은 조선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는데 수십만 명이 죽었고 국토는 황폐화되었으며 문화재는 불탔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순신 덕분이었고 바다를 지켰기 때문이었으며 23번의 승리가 쌓여서 만든 결과였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칠천량처럼 수군이 전멸했다면, 일본군이 서해를 장악했다면, 한양이 바다에서 포위되었다면 조선은 망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한 것이었고 늦깎이 무인이 역사를 바꾼 것이었으며 12척의 기적이 민족을 지킨 것입니다. 이순신은 죽었지만 그의 유산은 살아남았습니다.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상징이 되었고 하객진은 전술 교과서가 되었으며 명량의 기적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정신이 남았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이긴다는 것, 불가능은 없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신념을 지키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이순신을 기억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위인으로 꼽히고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인정받으며 민족의 영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23번을 이겨서만도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32세에 묵과에 급제한 늦깎이였고 47세에 첫 해전을 치른 만학도였으며 2번 투옥되고 백의종군까지 당한 패배자였지만 결국 23전 23승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늦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억울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순신과 같습니다. 늦은 시작에 좌절하고 불공정한 세상에 분노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앞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직 12척이 남아있지 않은가? 준비했는가? 끝까지 싸울 것인가? 12척으로 133척을 이긴 남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준비와 신념이 중요하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23전 23승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천재성이 아니었고 행운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순신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싸웠습니다. 총탄을 맞고도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고 죽어서도 부하들을 지켰으며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영웅입니다. 이기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이기는 것,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영웅인 것입니다. 1598년 11월 19일 새벽 노량 앞바다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설이 태어났고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의 좌표이고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빛입니다. 23전 23승, 그 완벽한 기록 뒤에는
완벽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삶이 있었고, 그 삶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그 용기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당신도 지금 12척만 남은 상황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순신도 그랬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겼다는 것을, 당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순신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23번의 승리가 아니었고 전쟁의 기록만도 아니었으며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첫째는 전술의 혁신이었습니다. 하객진은 세계 해전 역사에서 가장 효율적인 포위 전술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류와 지형을 이용한 명량의 전략은 지금도 해군 사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한 것이 1805년이었고,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리 호 전투에서 이긴 것이 1813년이었는데, 이순신은 이미 200년 전인 1592년에 더 완벽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리더십의 모범이었습니다. 순신은 부하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싸웠고, 가장 위험한 곳에 항상 자신이 먼저 섰으며 승리의 공은 부하들에게 돌리고 패배의 책임은 자신이 졌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구 병사가 다쳤다. 누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누구에게 쌀을 보냈다. 일일이 부하들의 안부를 기록했고 그들의 가족까지 챙겼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도 순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명량에서 12척으로 싸울 수 있었으며 노량에서 죽은 지휘관을 위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청렴의 상징이었습니다. 7년 동안 수군을 이끌었지만 순신은 단 한 푼도 부정하게 취하지 않았고 전쟁이 끝난 후 그의 집에는 재산이라고는 거의 없었으며 가족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장수들은 전쟁 중에도 뇌물을 받고 군량을 빼돌렸지만 순신만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순신을 믿었고 자발적으로 도왔으며 명량 이후 함대 재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넷째는 준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순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준비였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거북선을 만들었고 군사를 훈련시켰으며 바닷길을 외우고 조류를 연구한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왜 전쟁 준비를 하느냐는 비난을 받았지만 순신은 멈추지 않았고 그 준비가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고 준비한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며 순신은 그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다섯째는 불굴의 정신이었습니다. 2번 투옥되고 3번 파직당하고 백의종군의 굴욕을 당했지만 순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고 12척으로 133척을 이겼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인 것입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늦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순신은 32세에 묵과에 급제했고 47세에 첫 해전을 치렀으며 49세에야 유명해졌지만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독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늦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고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며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나이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불공정한 세상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신은 공을 빼앗기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투옥되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역사가 그를 인정했으며 400년이 지난 지금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당장은 억울해도 괜찮고 지금은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으며 올바르게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셋째,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12척 대 133척은 불가능해 보였고 백의종군 후 재기는 불가능해 보였으며 죽어가면서도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순신은 모두 해냈습니다. 불가능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철저히 준비하면 기적도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넷째, 신념을 지키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바다는 조선이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7년을 버텼고 그 신념이 23번의 승리를 만들었으며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신념이 사람을 움직이고 신념이 역사를 바꾸며 신념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다섯째,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순신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죽음을 숨기고 부하들을 지켰는데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고 개인의 영광보다 공동체의 승리를 우선시한 것입니다. 진짜 리더는 위기에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책임지는 사람이고 진짜 영웅은 이기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면서도 승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취업 전쟁, 생존 전쟁, 꿈을 향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때로는 12척만 남은 것 같은 절망을 느끼며 133척 같은 거대한 벽 앞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직 12척이 남아있지 않은가? 준비했는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순신이 명량에서 외친 말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안전한 길만 찾으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야 비로소 살 수 있으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400년 전 명량 해협에서 12척의 배가 133척을 막았듯이 지금 여러분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 있으며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의 12척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명량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23전 23승의 불패 신화는 끝났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방법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순신의 23전 23승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